제10화 절망의 생중계. 바이러스가 퍼진 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윤설은 사건 당일 아침 8시에 전화를 받았다. 프랑스 쪽에서 샘플을 가져가기 위해 온다는 것이었다. 프랑스 쪽 연구팀은 유독 이 프로젝트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았다. 윤설은 자신의 연구원들이 정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프랑스어로 어떻게 설명하면 될지를 고민하며 던전 같은 지하 실험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들이 극저온 상태로 냉동돼 있었다. 그것들은 몇 년 전 극비리에 이곳으로 옮겨졌다. 윤설의 연구팀은 그것들의 실체를 모른 채 윤설의 철저한 통제하에 실험을 진행했다. 마치 맹인들이 코끼리라는 얘기를 듣지 않은 상태로 코끼리 다리와 꼬리만을 만지며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 같은 원리였다. 이 프로젝트의 한국 책임자는 윤설에게 철저한 보안을 지켜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실험실 밖에 있던 연구원이 인터컴으로 프랑스 팀의 도착을 알렸을 때 윤설은 그들에게 줄 백신 샘플의 패키징을 끝낸 상태였다. 그 전에 테스트로 사용한 저 무시무시한 놈들을 다시 극저온 냉동고에 넣어야만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그들이 바이오하자드 프로텍터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장윤설입니다. 이게 바로 그 녀석이에요. 윤설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그들에게 연구 과정을 짧게 브리핑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설의 설명을 차분하게 들었다. 지금쯤 실험실 밖으로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을 겁니다. 가져오신 차량까지 제가 하면서 샘플을 저온 캐리어에 넣으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윤설의 뒷머리에 차가운 둔기가 부딪혔다. 얼마나 됐을까? 윤설이 의식을 잃은 시간은 불과 10초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난히 말이 없던 프랑스인 2명이 실험실을 빠져나가고 없었다. 윤설은 비상벨을 울리기 전에 몸을 일으켜 테이블부터 확인했다. 윤설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가져가야 할 샘플 대신에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졌다. 윤설은 샘플을 들고 전속력으로 실험실을 빠져나갔다. 윤설은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 때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생각해야만 했다. 일부러 변종 에볼라를 가져간 것이라면 한국을 상대로 한 테러이고 그게 아니라면 강도다. 그 어느 쪽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연구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윤설은 비상벨을 눌렀다. 바이오 하자드 프로텍터를 입은 채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지금 남은 그 사람들 잡아! 윤설은 인터컴으로 소리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오염을 알리는 레드 버튼을 눌렀다. 이 버튼은 이 던전 같은 공간과 외부 세계를 영구히 차단하는 버튼이었다. 그들과 이 안에서 죽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실험실은 연구원의 무덤이 되는 것이다. 4자리 보안 코드를 누르고 입구를 향해 달렸다. 제발! 하지만 윤설의 외침은 물거품이 되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했다. 2 남자가 프로텍터를 빠르게 벗으면서 샘플을 놓친 게 분명했다. 캐리어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들은 이쪽의 전문가들이 아닌 게 분명했다. 윤설은 문이 닫히지 않을 것을 대비해 프로텍터를 매뉴얼대로 소독한 후 위층으로 올라갔다. 윤설이 실험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강화 유리문 밖에서 2 남자가 보안 요원과 격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쉽게 제압했지만 윤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들고 있던 튜브는 어느새 뚜껑이 열리고 깨진 채로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뭔가를 집어던지며 깨진 유리창을 통해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윤설의 팀원 한 명이 출입구에 걸어놓은 인디안 드림캐쳐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윤설은 깨진 유리창 밖으로 인구 7만이 운집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때 윤설의 귀 뒤로 뜨거운 느낌이 전달됐다. 둔기에 맞으면서 찢어진 게 분명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시야가 흐려졌다. 윤설은 쓰러지기 직전 자신과 눈이 마주친 팀원에게 목을 긋는 제스처로 어서 도망치라고 사인을 주었다. 기계 음성은 계속해서 를 반복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연구실 밖으로 나갔다. 윤설은 있는 힘을 다해 가져온 백신 샘플을 자신의 팔에 주사했다.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면서도 감염은 될 수 있다. 윤설은 끝까지 매뉴얼을 따르며 의식을 잃었다. 장 박사님! 장 박사님! 네? 윤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봤을 때 한선이 윤설 앞에 서 있었다. 저 새끼들이 딜을 하재요. 딜이요? 의료원 원무과장과 성운의 패거리들은 백신을 내놓지 않으면 음식을 못 가져간다고 했다. 석희와 한선, 하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거 내 거가 어딨냐고 따졌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의료원 식당을 위한 식자재이니만큼 원무과장에게 권리가 있다고 했다. 태운이 나타나서 중재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왜인지 계속 나타나질 않았다. 백신은 아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은 건 오직 한 명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내놓기나 해요. 그리고 원무과장은 역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연구소 건물과 의료원 건물로 오려면 자신들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방어를 위해서 숨겨놓은 총과 총알을 달라고 했다. 그래야 식자재 일부를 주겠다고 했다. 한성과 석희는 자연스럽게 성운의 분류법에 의해 동물 실험실 사람이 되었고 진호에게는 선택권을 주었다. 결국 하필은 라면 한 박스와 쌀 10kg, 김치, 그리고 간장과 고추장, 된장들을 받고 총을 내주었다. 이로써 윤설과 한선, 석희, 그리고 하필의 엄마는 동물 실험실 쪽 사람들이 되었다. 하필은 거기에 컴배기와 침팬지 1마리, 그리고 2,000마리쯤 되는 실험용 쥐들까지 계산했다. 대부분의 음식물과 무기를 그들에게 내줬지만 하필은 순순히 그 거래에 토를 달지 않았다. 그건 하필만의 계산이 있어서였다. 그들의 거래를 멀리서 지켜보던 태우는 잠시 갈등했다. 성질머리 같아서는 저 생떼 쓰는 자식들 허벅지에 총알을 한 발씩 박아주고 싶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었다. 저들이 아직 법과 규칙으로 우기기를 하면 태운도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이곳은 어디까지나 크라임씬이라고 우기면 될 일이었다. 총알은 말이 안 통할 때 언제든 박을 수 있다. 태우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생각하며 자리를 떴다. 사이버레카 종군 리포터. 조규원은 종군 리포터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유튜버였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생중계했고 우크라와 폴란드 접경지까지 가서 우크라와 러시아 전쟁을 리포팅했다. 그는 심지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는 외항 선원들이 쓰는 위성 전화를 통해 소식을 알렸다. 그가 못 가는 곳은 없었다. 그는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을 더 좋아했다. 그는 방송기자 시험에 최종에서만 7번을 떨어졌다며 자신을 안 뽑아준 방송사들을 인재를 못 알아보는 무능력자들이라며 욕했다. 자, 여기에 말이죠. 어떤 놈이 프로타고니스트고 어떤 놈이 안타고니스트인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그의 생중계는 항상 대결의 프레임이 있었다. 좋은 놈과 나쁜 놈, 그리고 더 나쁜 놈. 그의 생방송은 마치 축구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동조하는 사람들만 방송을 보라며 어느 순간이 되면 회원 전용 채널로 들어오게 했고 거기서 막대한 돈을 벌었다. 바이러스 유출 사고 기사를 접한 규원은 또 한 건 제대로 하겠구나 하면서 연구소에 잠입했다. 그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각종 장비를 빠르게 구했다. 생중계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위성전화와 휴대용 태양열 발전기도 준비했다. 다행히 화성연구소에는 파라볼라 위성 안테나가 달려 있었다. 위성 인터넷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고성능 마이크와 300mm 망원 렌즈를 핸드폰에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까지. 규원은 군인들이 거의 철수하는 과정을 모두 생중계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 규원은 여기에 음모론까지 더했다. 여러분, 처음엔 응급차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2시간도 안 돼서 응급차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지금은 장갑차가 들어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드디어 군대 병력이 거의 철수했어요. 여기서 감염자들이 뛰쳐나와 거리를 활보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생존자들인 것 같은데 뭔가 주사를 나눠 맞네요? 저게 혹시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 같은 건 아닐까요? 규원은 서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었다. 미국 CDC의 한 직원은 규원의 생방송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게다가 미국의 제약회사 그들을 돕는 모종의 세력 또한 규원의 방송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 어서 먹어요, 장 박사님. 윤설은 하필이 만든 김치찌개와 하얀 쌀밥, 그리고 구운 김과 캔 참치를 보고 군침이 돌았다. 석희와 한선은 윤설에게 어서 먹으라고 했다. 윤설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선과 석희도 이어서 밥을 떴다. 내일은 좀 더 맛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하필도 숟가락을 들었다. 참치 기름이 둥둥 뜬 김치찌개는 정말 꿀같이 달고 맛있었다. 이렇게 밥을 언제까지 먹을지는 몰랐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첫 만찬이니만큼 하필과 윤설 그리고 한성과 석희는 모든 신경을 음식에 쏟았다. 최초 사망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300명이 증상을 보인 지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체육관에 안치됐다. 그리고 얼마 후 체육관에 있던 모든 시신들은 국가 감염병 관리 매뉴얼에 따라 어딘가로 옮겨졌다.
그리고 2차 사망자들이 나왔다. 보건소와 119 전화는 먹통이 되었고 각자의 방식대로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사람들은 가족의 시신을 안고 통곡도 할 수 없었다. 사건 발생 2일 지난 지금 서울 동북부 지역에는 20만 명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들 중 일부는 규원의 생방송을 보며 백신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필이 옥상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들을 발견한 것은 해가 지기 직전이었다. 건장한 청년들이 무기를 들고 의료원 정문 쪽으로 오고 있었다. 하필은 일단 담배를 한 개비 꺼냈다.